점심 한 끼는 그냥 막 건너뛰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고요. 7월 7일까지 마지막 희망퇴직을 받는다야. 퇴직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고 거의 반협박식으로 이 코로나를 핑계로 사실은 더 빨리 직원들을 길거리로 바라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고 싶습니다. 괜한 음살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이만큼 힘들어요. 일자리를 요 나가는 날짜는 오늘 출근했거든요. 출근하면 똥으로만 하고 코로나 때문에 구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문자로 코로나가 나오니까 2달 놀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고시원값을 못 줬어요. 2달이 밀리면 난 쫓겨나 이 집에. 예? 24만 원 나가. 그리고 나머지 돈은 7만 원 하고. 그래서 오늘 동사무소에서 이걸 주더라고요. 수급자 해준다고. 네? 부산에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2월에서 5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10,000명 이상이 늘어났고요. 취약계층이 무너지면서 점점 이 구조가 장기화되게 되면 중산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소득이 낮은 중산층부터 서서히 무너지다가 결국엔 중산층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죠. 이번 고용위기가 전개되는 방식이 기존의 우리 고용위기 그 경험이랑 굉장히 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뒤로 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그런 방식인데 이번에는 대폭 감소했다는 건데 네. 코로나 발생하고 3월, 4월 2달 동안 100만 명이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네. 우리가 IMF 때에 견줄 만한 그 전에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가 네.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부산시를 본다면은요, 코로나 이후에 그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고용률에서 본다면 7대 광역시 중에서 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참 이게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무서운 현실이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계속 지금 증가하는 추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미 있었어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요즘같이 참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더욱더 이 실업급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정말 위기의 상황,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실업급여마저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빅벙커에서 직접 만나봤거든요.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평균 수행할 수 있었던 콜이 한 8콜 정도. 근데 지금은 한 3콜 정도 타고 나면은 바닥입니다. 네, 콜이 없어요. 아예 뭐 점심 챙겨 먹기도 귀찮고, 아예 뭐 돈도 못 벌었는데 뭐 한 끼 정도는 굶지. 그렇게 해서 그냥 점심 한 끼는 그냥 뭐 뛰어넘어 건너뛰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고요. 은행 내역이 나오거든요. 없죠. 6월 달에 33건에서 이 정도가 전체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만큼 힘들어요. 이런 수준이에요. 한 달에 7건 3월, 4월이 제일 힘들었죠. 괜한 음살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더 무서운 건 업체의 일방적인 해고나 업체의 갑질이 더 무서워요. 해고란 건 이 대리운전자 해고는 간단해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계정이 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바로 해고입니다. 글자 하나 딱 뜨고 해고.
이 운영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하라. 부산교육청은 방과후 강사 생계 대책 마련하라. 저희들은 밟으면 꿈떠나는 그런 지렁이가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정말로 불평등의 아픔을 주지 마시자 부탁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바둑 선생님으로 요즘 재직 중에 있습니다. 주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수업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지금은 한 학교만 지금 개설이 돼서 이틀만 지금 수업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나오는 수입이랑 또 오전에 학교 방역 도우미로 제가 9시부터 11시까지 하루 3시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 25%에서 30% 정도 수입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쭉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학교를 한 군데도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생활하기도 막막하고. 좀 암담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생활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절벽까지 지금 몰리신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만 저희들 같은 방과 강사 선생님들이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전국적으로는 한 13만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방과후 수업을 하면서 저는 학교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대체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어떤 존재인지, 방과후 수업은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국가는 있지만은 우리들이 기댈 만한 언덕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딱 이제 고용 절벽에 딱 도래하게 되니까 기댈 곳은 고용보험밖에 없는데 아예 안 들어 있었던 거죠, 자기는. 예,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 고용보험도 못 받고 노동부에서도 지원해 줄 방법이 없어요. 예, 결국에는 노동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안전망이 무너진 상태에서 오히려 더 보장을 못 받는 노동자만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든 이거는 정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부산에서 좀 선제적으로 문제를 좀 제기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실은 부산이 먼저 지금 시작하기에는 상황은 다른 시도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같이 논의를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저희들이 많이 이제 방과후 강사들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과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들이 교육부와 정부시도 담당 장학사들과 영상회의를 또 해서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이 되면 그때 이제 개인 학생들 안전을 고려해서 개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학교에서 강사분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속 얘기를 직접 만나 뵙고 들어보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을지 또 힘이 드실지 참 마음이 아픈데요. 특히 그 대리운전 기사님 뭐 한 달 코스가 7건, 또 어떤 날은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뭐 그 얘기 또 해고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 클릭 한 번으로
또 방과후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좀 자세히는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만나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들 보셨어요? 특수 고용직에 있는 분들의 삶에 대한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인식 이런 것들이 너무 얕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저분들을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까지 받쳐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고용보험 확대 이런 부분들에 나와도 그게 또 재정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될까 이런 인식들을 하지 그렇죠. 개개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까지를 우리가 사실 고민은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저 모니터를 보면서 제 생각은 정말 저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 대한 고민들이 정책에 묻어나야 그 정책이 진짜 몸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조금 전에 나왔던 우리 대리운전 기사님이나 방과후 교사님이나 전부 다 특수 형태 근로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 스스로는 나는 어딘가에 소속돼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은 근로자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법을 적용을 못 받습니다. 결국은 이분들의 삶의 그 안정망을 만들어주지를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고쳐져야 되는 분, 바뀌어야 되는 것들, 인식부터. 예. 알바도 노동자인데요. 사실은 이분들은 공식 그 계약상으로는 사장님들이에요. 사장님인데 사실은 한 업체랑 계속 사실 임금 형태인데 네. 이걸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해가지고 사장님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근로기준법이라던가 어떤 노동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이제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사실은 이 규모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겠죠.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때 추정할 때는 166만 명, 어떤 때는 200만 명이 넘기도 하고 이게 광범위하게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그러니까 고용보험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면서요? 특히 이제 이건 이제 줄임말인데요. 특수 고용직 노동자는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은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정의하는 근로자의 개념에서 배제된 그러니까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네. 이런 분들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의 수가 무려 459만 명인데요. 사실 이것은 정확한 조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표본 조사이지 이것이 전수조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이게 얼추 생각해봐도 부산시 전체 인구 한 울산시 정도 합친 정도보다도 많은 숫자일 수도 있는데 이마저도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말 많은 인원이네요. 예.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질적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그리고 제도적인 사각지대를 다 합하면요 1,41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 국민 중에 50%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나머지 50% 이상은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좀 더 제가 쉽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 한 치킨집에 5명이 이제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인 부부, 네. 그다음에 종일 알바 1명, 네. 그다음에 단기 알바, 주말만 일하는 알바, 그리고 치킨을 배달하는 배달원 네. 이렇게 5명이 일을 하는데 먼저 그 남편분 이제 자영업자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는 지금 고용보험률이 0.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도 거의 고용보험에 지금 가입돼 있지 않아요. 치킨집을 도와주는 부인이 있잖아요. 네. 그럼 무급 가족 종사자라고 종사자죠. 하거든요. 예, 예. 아예 고용보험에 제외가 돼 있습니다. 적용 제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종일 알바, 그러니까 주 40시간이라는 종일 알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의무 가입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의무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당연 가입률 한 0.9% 정도거든요. 주말 알바 같은 경우에도 그 고용보험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마지막으로 배달원, 네. 배달원은 택배원이잖아요. 네네. 예, 특고. 네. 그래서 이분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치킨집에 있는 5명이 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가 됐나요? 예, 바로 와닿네요. 자, 사각지대라는 표현 자체도 오히려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아예 없는 건데요, 그냥. 네. 사각지대라는 건 각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각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서 예를 들어 햇빛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여긴 약간 사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5명이 다 가입 안 돼 있으면 예, 거기는 사각지대가 뭐 아니고 완전 완전 무가입이. 자, 그렇다면 이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을 고용보험에 다 가입시키면 안 되나요?
그거는 뭐 돈이 도저히 부족하면 오 박사님 어떻게 돼요? 우리 실업급여 예산이 우리 오늘 예산이잖아요. 대략 복잡하니까 13조라고 표현을 할게요. 약 13조. 예, 그러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 50%가 나머지 50%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50%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26조 정도가 있어야지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가능한 거죠. 저기는 재원이 문제란 얘기로 귀결이 되는데 계산해 놓은 게 저는 좀 있어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면 돼요? 계산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도 추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예. 교사, 군인들이 지금 고용보험의 미가입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17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1조 7천억 정도가 재원이 확보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소득을 기반으로 추계를 하고 또 재원은 또 지금 연금 대상자들한테 네. 가입을 시켜서 또 네. 추가로 확보를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네. 우리가 치열하게 연구를 해본 방법은 있다. 네네. 그 말씀을 해주신 계속 거죠. 연구해야죠. 이게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20년 5월에 전국민 고용 이 제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진행을 할 겁니다. 하지만 네. 문제가 뭐냐면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여기에 필요한 거는 어떻게 고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할지, 그러니까 내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지가 사실은 커다란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가입하면 계속적인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재원의 어떤 지속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국민연금 이런 것처럼 이제 부실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실제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런 노력은 하겠죠. 어쨌든 미완성된 거기 때문에. 총장님 그 말씀을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20대 국회에서 이제 그 예술인에 대해서만 추가를 했습니다. 특수 형태의 그 종사자 9개 직종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걸 못 넣고 예술인만 한 이유는 사실은 이 문화예술인이 문화예술인 복지 법안을 2009년도에 발의를 했습니다. 해갖고 지속적으로 이 복지 향상 요구를 계속 해왔던 결과 이 부분이 이번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21대에 가서는 코로나 이후에 이분들의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특고에 대한 이 직종에 대한 여러분들도 여기에 들어가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다 중요한데 지금 이것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정책들이거든요. 고용보험 사각지대, 예술이나 특고 같은 것들도 내년으로 이제 추진될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이거랑은 별개로 우리가 이번 고용위기 아까 봤었던 VCR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정책은 요걸로 개선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정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시급한 정책들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임시직이나 특수 고용 노동자와 같이 이제 고용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소득이 불확실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봤고 얘기 나눠봤는데, 근데 앞서 화면에도 보셨습니다만 실업 사태, 지금의 이 실업 사태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너무나 크다는 건데요. 그 예고되고 있는 해고 대란의 가능성, 빅벙커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봤거든요.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셨던 아침에 뭐 하고 오셨어요? 아침에 이제 동료들 인사하고 그다음에 또 뭐 나가는 사람들끼리 또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인사하고 그냥 해야 되죠. 그럼 지금 작업복은 이제 마지막으로 입으시고 그렇죠. 초부터 이제 희망들이 이제 시작했죠. 1차에 26명이 나왔어요. 너무 모자란다. 뭐 이 인원가 뭐 택도 없다 해가지고 2차를 다시 또 시작했어요. 6월 중순인가 말쯤 돼서 나머지 39명이 나왔거든요. 6월 28일인가? 그때 다시 나온 게 58명이 명단을 뿌렸다는 거예요. 물 뿌리면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희망퇴직 기회를 준다. 거기에 안 들면 무조건 이 사람들 100% 직무교육하겠다. 시키겠다. 그거는 일종의 해고죠, 해고 통보예요. 나가라는 얘기예요, 나가라는 얘기. 너희들은 정리해고 대상자가 그와 똑같은 이야기죠, 이거를.
직무교육 명단에 올려버렸어요. 현재는 아예 직무교육 명단에 2명이 같이 올라버리고 저희가 뭐 가족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희망퇴직은 회사에서 왜 하는 것 같으세요? 경영 악화죠. 근데 경영 악화라는 게 그게 타당성이 없는데 2019년에 우리가 흑자를 30억을 봤어요. 봤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미래를 준비한다 하고 지금 7월달이지 않습니까? 7월달인데 내년 물량이 600억에서 800억밖에 예상되지 않는다 했고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기준이 뭔지 알고 싶거든요. 왜 내가 58명 명단에 있는지, 뭐 사측에 뭐 큰 피해를 입혔다든지, 안 그러면 그에 대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이런 방구도 없거든요. 그게 가장 불합리하다 이거죠. 5월 28일에 제가 시작했다 했습니까? 5월 28일인데 지금 7월 15일에 나가야 되는데 그 기간에 직장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1년에 2배도 안 된다는 세상에. 이번에 희망퇴직을 어떤 이유로 실시하셨는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좀 매일 오다 보니까 된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흑자가 났던데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희망퇴직 하신 거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120명. 저희 직원이 뭐 재벌인가요? 돈 벌 때는 가만히 있다. 조금도 손해 보기 싫은 거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 없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거는 제조업의 구조조정입니다. 사실 이게 저번 달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적자가 발생하지도 않은 회사가 코로나 빌미로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회사들 부산에도 몇 개 있거든요. 회사가 망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러한 분위기를 틈타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아무런 해고당할 상황이 없는 노동자들까지도 내몰린다는 거죠. 검정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표는 아직 안 났어요. 7월 이제 중순에 발표를 한다고 하고, 지금 검정전 같은 경우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고 이렇게 거의 반협박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만약에 그렇게 자진 퇴직을 안 하면 뭐 울산이나 이런 데로 발령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코로나를 핑계로 사실은 더 빨리 직원들을 이렇게 길거리로 내모는 상황이 아닌가. 회사에서 지금 일단 실업급여는 지급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10년 미만 근무자 같은 경우는 2달치 임금, 10년 이상은 석 달치, 그다음에 20년 이상은 5달치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15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임금이 한 달에. 2달치 하면 300만 원인데 그걸 이제 위로금식으로 받고, 또 실업급여 그거 받아도 사실 몇 달을 버티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영상을 보고 나니까 참 마음도 무겁고 또 막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지만은 현실에서 아주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뭔가 좀 예고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자, 오늘 얘기가 처음 시작은 취약한 부분이 먼저 무너진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서 정말 불안한 고용 상태에 있던 분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얘기가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랬다가 조금 아까 화면을 통해 보신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정규직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고용보험 안에 들어있던 분들한테까지도 이제는 또 그 현재 상황에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소비자가 있어야 자기 물건을 사고 그렇죠. 해야 이게 돌아가는 건데, 거기에 또 자기 노동자들이 있어야 또 회사가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기업들은 사실 저는 저런 기업은 필요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VCR에서 나온 것도 보면 적자가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되는 걸로 희망퇴직을 받는다? 그럼 어떤 기업이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기는 이런 상태가 된다면 누가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들을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불매운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황 교수님은 이 사태에서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이미 사실 대량 실업 사태는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도 이미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미 100만 명의 취업자가 줄었는데 거기서 실업자로 더 는다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또 일시휴직이라고 그 방파제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100만 명의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원래 직장으로 가서 다시 일을 할 수도 있고 실업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나오게 되면은 아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정 여력이나 여러 가지 실업 그런 제도들로도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를 6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발 충격이 1년이 지속이 되면 가계부채가 111조가 넘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직이나 어떤 매출 감소로 소득이 지출보다 적을 경우 금융부채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네네. 그러면 IMF 위기 때처럼 중산층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라 위기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냥 단순히 고용 불안 이렇게만 볼 수 없는 문제고요. 도미노처럼 사회적인 문제가 확산이 될 겁니다. 예.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는 기업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기업이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해고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더 문제라 심각하다. 이렇게. 항상 주장하는 거는 저분들 다 한 집안의 가정이고 그분들이 가장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가지 못한 곳에는 페널티를 분명히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려울 때 함께 했던 곳에는 인센티브라는 것이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산에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있습니다. 제조업이죠. 이 어려울 때 해고하지 않겠다. 단지 조건을 걸었어요. 노조에게.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해고를 하지 않지만 회사가 요청할 때 아주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같이 해달라. 단 조건을 해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곳도 있습니다. 이곳이 지금 결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저는 그걸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가 그 유럽 쪽에 이제 듣게 되면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태리나 스페인 이런 데도 그 확진자 수는 수십만 명 규모로 늘었는데 거기는 실업률이 안 늘었거든요. 네. 기업한테 어떻게든 지금의 취업을 유증하라고 어떤 그 고용 안정 기금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어떤 정책적 지원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네. 그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유급휴직이라든가 무급휴직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고용대책으로 마련한 게 총액이 한 12조 정도 됩니다. 예. 그거의 10분의 9는 그 뒷부분에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고 앞에 전방에서 그 해고를 막기 위해서 늘린 거는 사실은 10%도 안 됩니다. 전체 예산에. 사실은 지금 어려운 기업들이나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짜는데요. 필터링 돼야 되는 그 서류가 이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마저도 포기를 하는 사업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것부터 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 저는 좀 풀어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부산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부산시는 이것을 좀 더 빠르게 유연하게 들여다보고 좀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을 시민들이 버틸 수 있도록 우선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이 긴급 생계 지원비를 1인당 100만 원씩 또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각 50만 원씩 해서 법인 택시 종사자들 또 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 각 50만 원씩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11호 약 90억 가량을 지원해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희망 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일자리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약 900억 정도의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약 2만 개의 정도의 일자리를 시민들에게 올 연말까지 지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고용사각지대 같은 거에 대해서는 하시나요? 프리랜서 또 특고 노동자를 사실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긴급 지원금을 줄 때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정말로 우리
수치에 통계는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고 저희들이 어제 저희들이 논문을 통해서 사실 알게 됐는데 부산에만 해도 한 11만 명 정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았거든요. 실태 파악하시는 계획 같은 것도 일자리 실태 조사를 위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사실 반영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희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 같은 데는 해고 없는 도시 만들겠다 이러면서 자체 예산 등 52억 편성하고 뭐 이랬던데 저희들이 그거를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약 12억 정도의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상생 협력을 위해서 해고를 안 하기로 약속하면 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또 컨설팅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또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저는 뭐 사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아까 그 뭐 VCR에 나왔던 그런 기업들도 뭐 부산 지역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고를 버젓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여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시민들도 부산시가 시민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지금은 오히려 저는 더 많이 보여줘야 될. 또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뭐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 박사님 한 줄 평이자 끝으로 한 말씀 주신다면? 저는 앞에 징검다리론을 얘기했는데 다시 이어서 예. 수미일관으로 모든 국민에게 놓여져야 할 삶의 징검다리. 예.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희망머니. 지금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코로나 고용 대책 후방 수습뿐 아니라 전방의 전투력 보강도 시급. 기네요. 오늘 그 얘기를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예, 우리 방역 잘했는데 우리 방역의 특징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막아왔다는 거잖아요. 고용 대책에서도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특히나 배웠던 것보다 느낀 게 더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것들이 가슴으로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줄 평이자 끝말씀으로 오늘 인사를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